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중동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어느새 전쟁의 관심은 중동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임영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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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저도 조금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느샌가 이슈가 이렇게 관심이 쏠리면 이걸 쳐다보다가 다른 걸 좀 잠시 잊게 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한참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펼쳐지고 있죠. 그렇죠. 전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기후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비가 오기 시작을 했고 추워지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 뜻은 라스푸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공세하는 입장에서는 성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기가 온 겁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여러 뉴스나 SNS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지? 러시아군은 공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에 성공했다고 하고 양쪽 다 이겼다고 하고 양쪽 다 밀리고 있다고 하고 정말 헷갈려요. 예,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양측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한 전황이나 아니면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개하는 순간 국민들이 동요할 수 있고 국민들이 동요를 하면 전쟁 지속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흔히 하는 이긴다라는 말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에요. 결국 패자밖에 없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소모전으로 가고.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도 이게 이긴다 진다가 아니라 양측이 어떤 제한된 목표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한된 목표를 따질 때 가장 오래된 전쟁사의 제한된 전투 승리는 망치와 모루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모루가 정말 오랫동안 벼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오히려 망치가 지금 북쪽을 향해서 찌르고 들어간 게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군사 작전이 성공을 한 것도 성공을 한 건데 최초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 상징적으로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8월 6일이었죠. 우크라이나는 북동부의 수미주에 접한 러시아 쿠르스크 주를 기습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한때 러시아 영토 1300제곱킬로미터가량의 통제권을 행사를 했어요. 하지만 일부는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인해서 탈환을 당했고 지금 현 시점에도 적어도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열한 교전이 계속 그쪽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 전역을 새로 연 것에 대해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 정예 병력이 이 병력과 자원이 분산이 되면서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지 못하고 밀리고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아니다. 쿠르스크 쪽을 공격을 해서 새로운 전선을 열었기 때문에 동부 전선의 압력이 조금 약해졌고 그래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기세가 조금 약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두 개 전선이에요. 지상전에서는 북부와 동부인데 북부를 지금 비워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군도 그만한 병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만약에 북부로 진짜 정예를 돌리면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 진격도 지체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크라이나군이 정말로 놀랍게도 동부 전선에서 정예 병력을 빼서 쿠르스크를 치고 나가는 엄청난 모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두 가지를 증명해 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전쟁이 이미 소모전이 갈 때까지 왔다. 그리고 소모전이 갈 때까지 왔을 때는 결국 한쪽 팔을 주고 한쪽 팔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담한 담력이 필요한데, 쿠르스크에 진격하면서 두 가지를 해결했죠. 일단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신병들을 이제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뭔가 신병들을 모집할 계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러시아 국민들한테 전쟁이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지금 당신네들 땅에서, 그리고 당신을 향해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여기까지는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이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 전쟁이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는 데만큼의 성과가 오는 거냐 그러면 이게 또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우크라이나는 동부 전선을 조금 희생했지만 패망의 희생은 아니었고, 쿠르스크를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사기와 러시아 국민에게 어떤 전쟁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라면 거기까지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이 그럼 우크라이나 우위가 되거나 러시아가 좌절하게 만드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다시 이제 라스푸티차 이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각성시켜서 전쟁 의지를 꺾이지 않게 하는 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금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무기를 더 달라,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해달라. 우리 너희의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해달라. 한데 미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에서도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무기를 지원한 국가에서 사정거리를 제한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국가에게 무기는 줘놓고서 이 무기가 300km까지 때릴 수 있지만 너는 35km만 때려야 돼. 이러니 지금 무기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애가 다른 거죠. 그래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로 다시 돌아가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국의 장거리 전술 미사일인 에이테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약 300km예요. 그리고 매우 정밀하게 유도가 가능한 무기 체계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개발한 스톰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 250km의 사정거리가 나가고 그리고 정밀 유도가 가능한 무기 체계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를 지원한 국가에서 사정거리를 제한해서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들을 어느 정도까지 투사할 수 있느냐. 러시아 본토는 국경지대까지는 가능. 네. 그리고 러시아가 강제로 합병한, 그러니까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로 합병한 크림반도 내에 러시아 군시설과 관련 시설은 타격이 가능하다. 이런 지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서방 세계가 장거리 타격 가능 무기 체계에 대해서 사거리 제한을 풀어준다면 러시아 본토에 있는 러시아 군의 주요 거점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더욱이 대공 시스템과 주요 군 거점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 군의 타격은 정말 심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젤렌스키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절대적인 방어에 성공하려면 서방 세계를 끌어들여야 돼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막는 걸까요? 서방 세계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서방은 시작할 때부터 끌려 들어갔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슨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군사 지원을 받은 건 아니죠. 이것은 물론 본인은 계속 노력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주는 건 절대 아니고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전쟁 초기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푸틴이 10년 늦게 전쟁을 시작했으면 원하는 걸 다 이루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유럽은 거의 무장 해제 상태의 군대였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재무장하게 만들어 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럽이 재무장을 해서 진짜 우크라이나가 전체가 러시아에 점령되더라도 나토는 굳건하다라고 말하려면 최소 아무리 빨라도 15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무기 지원을 다시 약 10조 원 넘는 규모로 다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주요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살펴보면 대공 방어 시스템, 포병, 박격포, 대전차 무기 체계, 대함 미사일 등이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살펴보면 F-16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등이 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 체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최신 대공 방어 시스템인 나삼스 대공 미사일은 노르웨이와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로 다표적 교전이 가능한 매우 우수한 방공 장비입니다. 육해공 전 영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필수적인 무기 체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현대전의 상식을 엄청 파괴했습니다. 예, 1, 2차 세계대전에서 쓰였던 무기가 다시 보일 정도의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기상천외한 전략과 무기체계도 사실 등장을 했습니다. 드론이 전장의 모습을 바꾸고 있고요.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최근 들어서 게임 체인저라는 명칭으로 자주 불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차 윗부분과 후방 엔진룸 등을 덮은 장갑판은 얇아서 공중에서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무인 해상 드론이 군함으로 추정되는 배를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드론이 배와 부딪히는 순간 36초짜리 영상이 끊어집니다. 450kg의 TNT가 실려있던 해상 드론이 러시아 군함을 공격했을 때 배에는 100여 명의 군인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드론이 현대전 그리고 미래전에서 꼭 필요한 무기 체계인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은 전황 자체를 바꿀 정도의 결점병기는 아닙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드론 자료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드래곤 드론, 불을 뿜는 드론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불을 질러대고 막 이랬는데 이건 어떻게 화염 방사기를 장착한 거예요?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매체에 따라서는 드래곤 드론 혹은 화염 방사기 드론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좀 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르밋 드론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금속 본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산화제와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금속 분말을 혼합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산소를 이용해 연소 반응을 일으켜서 순간적으로 고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화염을 만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형을 살펴보면 도심지가 있고 도심지가 아닌 곳은 개천이 있으면 개천 주변으로 숲이 형성이 됩니다. 주변은 그냥 평야예요. 그러니까 참호를 만들든 아니면 병력을 숨기든 장비를 숨기든 다 그쪽 지역, 그러니까 숲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 그런 숲에 잘 구성된 참호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상자 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투 가능한 사람의 괴멸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나요? 일단 출구 전략은 가장 좋은 거는 양측이 뭔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전략적 목표 자체가 이게 불투명해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일단 휴전이라도 어느 정도 영토 상실은 각오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크림반도까지 차지한다 이랬지만 어느 정도 회복할 기간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돈바스 지역을 그냥 할양하고 휴전을 하자. 이거는 서방 세계나 미국 쪽에서 더 이상 지원 안 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그 조건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서방 세계나 미국도 그런 제안을 잘 못하는 것이 이제 양쪽 다 지쳤지 않냐, 병력도 없지 않느냐, 돈바스를 주고 할양하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인 게 러시아가 돈바스를 군사기지화해서 체력을 정비하면 10년 내로 다시 침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서유럽이 완전히 나토가 재정비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재침공이 안 되겠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걸 또 용납할 리가 없죠. 세계대전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당신은 언제 전쟁 그만둘 거예요? 그만둘 지금 카드가 본인들도 지금 헷갈리고 정권 부담도 너무 되고 그리고 러시아군도 거의 50만 이상의 전상자가 있는데 전쟁 끝나면 이 문제 터집니다. 그러면 푸틴 정부도 그만한 희생을 치러서 우리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지금 출구 전략이 안 나오는 거죠. 참 아무튼 준비되지 않은 전쟁, 전략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전쟁 또는 처음에 세웠던 전략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출구가 없는 전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쟁을 갔다 온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라도 전쟁이 없는 게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전운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 국가들 중에 대부분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우리와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들이에요. 그 말인즉슨 그들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북한군 선발대 2,600명이 다음 달 1일 러시아 쿠르스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앳된 모습의 병사 수십 명이 줄을 서서 보급품을 받은 뒤 더플백에 넣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엔 북한 억양으로 우리말을 하는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이 이미 러시아로 들어가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한 것도 서방으로선 큰 부담입니다. 이들은 반미와 다극화를 외치며 우크라이나는 물론 중동과 한반도에서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준비를 더 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지금은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죠.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이 흘리는 피지만 그 교훈을 빨리 받아들여서 좀 더 미래에 다가올 전쟁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 중동전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비하지 못하면 공격받는다. 그리고 전쟁이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렇다면 우리부터 전쟁이 안 일어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